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CR의 원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합니다. 자, 처음에 단일 가닥 주형이라고 하는 템플레이트 DNA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보통은 단일 주형, 단일 가닥의 주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들이 5에서 3' 방향으로 얘네는 상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양쪽으로 온다고 해서 상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합성하는 거고, 이 반응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머가 없으면 생성되는 하나의 그러니까 상보적인 DNA가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저도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게 프라이머 제작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각각의 그 안에 염기가 있는데 염기가 조성이 다르게 되면 다른 부위를 증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위를 증폭을 못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잡밴드가 뜨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프라이머를 만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과거에 연구자들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이런 프라이머를 제작한 연구자들이 페이퍼를 내거나 논문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 발표를 했던 것들은 이미 확정된, 그러니까 검증이 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PCR 반응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전기운동을 로딩을 할 때, 전기운동을 할 때도 각각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볼테이지라고 그러니까 볼테이지라고 하는 전압도 중요하고, 각각의 반응 시간 또는 로딩을 할 때 각각의 얼마를 넣을 거냐. 그러니까 보통은 4마이크로, 2마이크로를 얘기하는데 정해진 양을 넣어야지만이 로딩 시간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형 DNA 밑에 여기 보면 주형 DNA하고 DNTP 그리고 프라이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하고 택폴리머레이즈가 관여를 해서 PCR의 안정도를 주는 거고, 이 택폴리머레이즈는 각각의 필요 없는 부위를 잘라주는 새로 합성된 DNA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변성, 디내추레이션, 어닐링, 익스텐션을 얘가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서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프리 디내추레이션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변성을 하기 전에 온도를 이미 올려준 다음에 가닥을 좀 살짝은 떨어지게끔 막바로 PCR을 하기 전보다는 좀 그런 조건의 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 지금 12-2에 보면 여기에 PCR 반응 요약이라고 하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스텝 1이 바로 프라이머의 변성이죠. Gnature 템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프라이머를 결합을 시킵니다. 반응 온도가 60도, 보통은 55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에서 반응을 하고, 프라이머 합성하는 거는 72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단순히 온도야. 근데 온도의 차이에서 하지만 반응하는 것들은 다 이미 넣겠죠. DNTP라든지 택폴리머레이즈든지 마그네슘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해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신, 기계에서 자동으로 얘들이 다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온도 자체가 표시가 되고, 이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디내추레이션 변성 온도가 90에서 96도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조건이 다른 실험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반응하는 시간, 30에서 60초라는 레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짧은 거는 30초, 길은 거는 60초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연구자 또는 실험법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지를 크게 써놓는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77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통 이제 DNA가 20회를 만약에 증폭했다라고 했을 때 100만 배 정도 증폭이 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에서 30만 배 정도 증폭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사이클 정도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25사이클, 30사이클 돌아가면 한 10억 개, 한 1억에서 10억 개 정도가 만들어진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있는 거기에 반응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반응 조건.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반응 온도하고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응 온도하고 시간에서
결정이 되고, 자, 프라이머 설계하고 결합 온도 결정이에요. 제가 설계 말씀을 드리지만 프라이머 설계 잘못하면 실험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 또는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연기를 정확하게 3개씩 잘 만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프라이머를 가지고 올 때 그 안에 연기까지 붙여서 옵니다. 자기들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제작을 한도 그 썰티가 있겠지. 제작 온도라든지 정제하는 방법이라든지 각각의 이걸 뭐 어느 정도에서 뭐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복선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고, 얘네들이 농도가 처음에 그러니까 농도가 처음에는 고농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그거를 검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머가 처음에는 그냥 분말 형태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 근데 그거를 물을 타고 DW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리코트라고 하는 거는 분주를 여러 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 분주를 해서 각각이 필요할 때마다 쓰게끔 냉동고에 올려놓습니다. 냉동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다 넣어놓으면 안정성 있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각각의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저도 옛날에 저도 논문 쓸 때 이렇게 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들은 그게 이전에 있는 그 프로토콜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내추레이션이라고 하는 시간, 변성의 시간과 온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높은 온도가 될수록 뭐 분리가 잘 일어난다고는 되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되어 있는 온도, 각각의 프로토콜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DNA 폴리머레이즈 자체가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은 언제냐 94도에서 60초 정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즘 나오는 뭐 신월 튜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좀 비싸요. 비싸게 해서 그러니까 이 튜브 자체가 좀 벽이 얇은 거, 우리가 쓰는 거는 보편적인 거 쓰거든요. 근데 이거 좀 더 얇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열의 전도가 더 빠르겠지, 얇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뭐 30 정도로 이렇게 단축도 시켜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인데, 자,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자, DNA를 선택적으로 증폭을 할 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양쪽에 자, 이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니까 이 것들은 20 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이 정도 내외 염기설을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12에서 30 정도의 레인지를 갖고 있는 걸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감도하고 특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가 중요한 거라고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은 40에서 65도인데 대부분 55도입니다. 그래서 55도에서 뭐 30에서 60초.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길이도 중요하고 GC 함량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GC 함량, 그다음에 pH나 이온 농도, 뭐 여러 가지 결합 온도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TM 공식이 있는데 GC는 4를 곱해야 되고 AT는 더해서 2로 곱하면 됩니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익스텐션 하는 시간 온도인데, 자, 70에서 74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72도를 많이 쓰는데, 자, 이때는 이제 자, PCR 산물의 크기, 그 다음에 이런 크거나 반응 요소가 낮을 때는 시간을 연장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증폭되는 양보다 좀 적을 것 같으면은 좀 더 사이클을 돌려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더 얻어지겠지. 그 말을 써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 온도는 74도다라고 하는 말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 PCR 주기입니다. 179쪽이 있는데, 자, 이거는 n회 반복이라고 해요. n회 반복. 그래서 이 n승계 정도의 DNA가 증폭을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알려진 것보다는 실적으로 적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30회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부율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프라이머 합성인데, 자, 프라이머가 바로 PCR 증폭을 할 때 DNA를 결정해 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프라이머들은 대부분 15모, 그러니까 15 베이스 정도 이상의 길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180에 있는 그림이 방금 얘기했던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DNA나 이런 것들 염기들이 템플레이트 자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열을 주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쫙 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식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181페이지에 있는 자, 반응 요소 첫 번째 DNA 중합 효소를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열의 높은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얘네들의 최적 온도는 74도밖에 안 돼요. 74도고 pH가 8.2에서 9.0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5 마이크로 리터당 0.5 유닛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주형 DNA 자 나오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자 그러니까 주형 템플레이트 DNA가 많으면 뭐가 되냐면 그 불완전하게 합성된 사슬 셰인수가 많아서 나중에 전기 연동할 때 애들이 끌리게 돼요. 그리고 스미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185쪽 넘어가 보세요. 185쪽 자 12-6에 있는 그림 이게 바로 끌린 거거든요. 그 위쪽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사이즈 마커라고 불러요. 우리가 레더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기 사이즈 마커가 있어요. 자, 요게 사이즈 마커거든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사이즈 마커를 넣고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레인, 그러니까 그 레인들은 각각의 검체예요. 하나하나의 검체인데 검체가 밑으로 쭉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템플레이트의 주형의 양이 많았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런 DNA 양을 좀 줄였더니, 그러니까 사이클 수를 적게 돌렸더니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형태가 나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밴드 형태는요, 진하면 진할수록 양이 많은 거예요. 농도가 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뭐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DNA 양을 줄이는, 그러니까 주형 DNA 양을 줄여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프라이머 농도 가끔 얘기했던 그거고, 자 DNTP는 자 200 마이크로몰의 DNTP인데, 자 옛날에는 이것도 다 만들어 썼겠지. 근데 요즘은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프리믹스라고 하는 키트가 있어서 고기 안에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양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DNTP는 뭐냐면 열에 약하기 때문에 100%가 있다 하더라도 50%는 파괴가 됩니다. 그래도 얘네들은 뭐냐면 이 4개 뉴클레오티드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농도를 다 존재해서 얘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션 버퍼라고 하는 마그네슘이 좋은 건데, 자, 얘네들은 자, 이 이중 사슬을 안정화시키는 거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열 변성을 방해를 해서 여러 가지 증폭산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뭐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그네슘 농도가 너무 낮다라고 부르게 되면 PCR 반응이 또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에 의해서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3쪽에 여기 보게 되면 183쪽에 가기 전에 182쪽에 그 PCR 반응 조건의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 자 PCR 반응 조건이 최적화되지 않을 때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검체에 따른 제한성의 감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특이적인 산물입니다. 이건 뭐냐면 증폭되지 않아야 될 때가 증폭이 되면 그만큼 결과에 다른 밴드들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핵산 증폭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183쪽에 그 표 12-1이 이 PCR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 그러니까 문제점 하고 이것들을 각각에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지에 대한 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나오는 게 증폭산물이 없을 때죠. 증폭산물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뭐냐면
조성 성분이 오류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뭔가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들어가서 그 양 자체가 반응을 안 했거나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농도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재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검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자는 결과 자체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중간에 겨우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혈청처럼 뭐 이렇게 단순하게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얘들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이 복잡하고 굉장히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시작하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우리 지금 하는 이 리얼타임 PCR 지금 코비드 19도 보통은 한 3시간 반, 4시간이 걸려요. 근데 뭐 이제 단위로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특이도나 민감도가 높진 않아요. 그 대부분 그냥 스크린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면 PCR에서 절대 음성이야. 나오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혹시라도 뭔가 이상한 밴드나 뭔가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PCR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다면 PCR을 해서 정량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CR 자체는 정량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얼타임 PCR이 정량화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PCR은 정성법이에요. 정성법. 그냥 밴드를 보는 거잖아. 근데 밴드가 진하면 농도가 제가 얘기했지만 농도가 진하고 농도가 높고 밴드가 약하면 농도가 낮다 표현 그거밖에 없어요. 단지 이걸 가지고 이 농도가 몇의 볼륨이나 몇의 양이다라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좀 차이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피펫 사용 오른데 이거 진짜 많이 나는 사고. 왜냐 피펫을 잘 사용 안 하면 이게 단위가 1마이크로 2마이크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 DW 색깔이 투명하잖아. 또 팁도 투명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깜빡 졸면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나중에 프리믹스를 다 넣어놓고 검체까지 놓으면 그 높이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높이가 안 맞으면 내가 뭘 안 넣은 거야. 근데 알 수가 없지. 왜냐면 검사를 쭉 진행을 했는데 잤잖아, 졸았잖아. 니 검사하다가 안 졸 거 같니? 졸아. 나도 많이 졸았거든. 점심 때 검사한다 생각해봐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말고 저는 뚜껑을 덮어놓고 잠 깰 때까지 검사를 안 했어요. 예, 잠 깨는 시간이 뭐 1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0분이면 돼요. 진짜 커피를 막 진짜 무식하게 많이 먹던지 아니면 혼자 막 얼굴을 때리던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왜냐면 정해진 시간에 검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담당자잖아요. 제가 컨펌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결과 다 주고 과장님이 오케이 떨어져야 결과 나가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 근데 정해진 시간에 검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 없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서투르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와서 미리 검체를 한번 돌려서 확인하고 원래 정해진 시간에 다시 와서 또 확인합니다. 똑같이 결과 나오면 맞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분자라고 하는 자체가 임상군 쪽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대학병원만 하지 작은 병원들은 분자를 해볼 일이 없어요. 다 외주로 보내잖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만약에 종합병원과 이상 가면 분자실에서 분자 쪽에서 검사 근무를 하겠지만 그거 아닌데 종합병원 좀 작은 데를 갔다 이거 할 일이 없어요. 해볼 일도 없고 근데 배우는 거는 어차피 배워야 되잖아. 배워놓고 나중에 니들이 딴 병원 점프하러 갈 때 거기다 경력에다 써놓으면 좋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배운 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분자생물학 이론만 배웠어요. 실험을 해본 적도 없고 이론도 이렇게 한 학기를 배운 게 아니라 한 4시간 정도? 진짜 간단하게 실험을 아예 해보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입사하고 나서 병원에서 들어가서 한 4년 5년 정도 되니까 나보고 분자생물학을 하라고 하길래 처음에 뜨거했죠. 왜 나를 시킬까? 나 일 잘하고 있는데 저기를 보낼까? 무슨 유배진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분자생물학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검사하는 게 자동화가 쉽지. 자동화 결과 금방 나오잖아요. 정도 관리만 해놓으면 문제 없잖아요. 장비. 그럼 일도 집에 일찍 갈 수도 있고. 근데 분자생물학이나 HLA 사핑을 하는 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환자가 만약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출근을 해가지고 밤에도 막 옹콜을 해서 나오거든요. 집에서 자야 되는데 짜증나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도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이제 가면 항상 검사는 밤에 알딸딸한 잠이 오는 시간에 한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 새벽 4시, 5시까지 쭉 합니다. 매뉴얼 검사를. 그 HLA 타이핑 검사는 지금도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없어요. 다 무조건 매뉴얼입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해야 되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판독도 내가 현미경을 보고 직접 해야 됩니다. 형광현미경 보고 그거 다 판독해 놓고 과장한테 컨펌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봐주세요. 근데 과장은 그냥 결과 내세요라고 하지 안 봐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검사 결과 나와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문제가 됐으면 이미 나는 그 자리에 없었겠지. 그 환자분 장기 이식하다가 하단 났겠지. 뭐가 잘못됐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경험을 해봤긴 했어요. 근데 임상에서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환자 검체잖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똑띠 차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험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는 실험이라고 하지만 임상에 나가면 이거 검사 또는 임상검사라고 하지 절대 실험이라는 소리 안 해요. 환자 검체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서투르 결과 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분자 쪽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요즘은 다 이제 그 리얼타임 PCR이 도입이 되면서 다 자동화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콘타미네이션 될 가능성도 적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체를 잘못 처리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RNA 쪽은 내가 얘기했지만 손에 RNA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글러브 안 끼고 나 글러브 꼈는데 잠깐 풀렀는데 또 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다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검체 다시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검체 어려운 거 있잖아. 예를 들어 CSF라든지 본메로 어떡할 거야 이거? 난리 납니다 진짜. 일전에 우리 직원 중에 이제 그 CSF 양이 보통 한 1cc 안에서 주잖아요. 얘가 엎어버린 거야 이거를. 근데 그 애기가 6개월도 안 된 애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야. 어떡합니까 그거. 근데 다행히도 병동에 전화했는데 약간 한 300ml 정도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300 마이크로 정도가. 얼른 달라고 했죠. 간호사하고 친하니까 그게 라포가 되는 거지. 안 친해봐 그쪽에서 우리한테 너 껌수 잡았다고 난리 납니다. 위에 한 거에 보고하고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잘 안 붙거든요 저한테. 저 되게 까칠하잖아 얘들아. 안 까칠해? 그럼 감사한 건데 너 되게 까칠해 원래. 옛날에는 별명이 지랄이었어요. 지랄. 별명이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되게 나도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많이 하지만 딴 사람에게 보여줄 때도 허투루게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검사 특히 간호사들하고는 거의 파이팅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액팅하고들은 안 하죠. 위에 애들하고 많이 파이팅을 했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탁시장님은 쌈딱이라고 나를 보호해주겠구나. 많이 보여줬어요 진짜. 나한테 보고 안 한 애들은 나 몰라라 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밑에 있는 애들이 사고 쳤을 때는 위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구천들도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었고 나도 배웠고. 근데 점점점 이제 세대가 다를수록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에서 2011년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벌써 10년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지금 병원에 제 후배들도 많아요. 거기도 선배는 없어요. 왜냐 다 딴 데 갔거나 다 정년하고 나왔거나 이랬겠죠. 제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데 병원에서는 그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이렇게 구조가 있잖아요. 계단식이잖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실장님들은 대부분 50대 후반, 중후반 이렇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4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제가 2000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지금 있었으면 딱 20년 차가 됐을 것이고 그 당시 나올 때가 11년 정도 연차였으니까 한창에 배울 때예요. 근데 그 당시 또 병원에서
제가 나왔던 계기 중에 하나도 그냥 다른 인생 찾기에서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내가 밤늦게가 남아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왜 나왔을까? 아, 그냥 지금 남아있으면 내가 팀장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딱 9to6 딱 하면서 애들만 컨트롤 해주면 좋을 텐데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혼자. 그래요. 무슨 얘기가 그렇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피펫 사용하다 그렇게 됐는데 피펫은 하여튼 1마이크로, 2마이크로, 3마이크로 되게 단위가 작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색깔이 없는 무색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저번에 했던 애들은 내가 보니까 잘 하더라고. 근데 오늘 니들은 많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찢어먹기도 할 거예요. 이게 정경관 아가로스 겔이 한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말랑말랑하게 생겼어요. 팔펫이 약간 앞에가 팁이 뾰족하잖아. 넣다가 찢어먹어요. 안 찢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처음에 저도 많이 찢어먹었어요. 찢어먹는다고 해서 내가 직접 먹는 게 아니지 얘들아. 그냥 찢어지면 땡이야. 근데 PCR을 할 때, 이 프리믹스를 할 때 검체를 한 20마이크로나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실패해도 또한 10 몇 마이크로 남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딱 정해진 양만 하면 진짜 끝나는 거지. 다시 또 처음부터 어니시 되는 거야. 그리고 또 3시간 또 일해야 돼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피펫 정도 관리도 합니다. 피펫 정도 관리도 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화 피펫이 아니잖아요. 매뉴얼 피펫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양을 얼마나 제대로 옮겨가느냐 그거를 다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병원의 우수검사의 신임 인증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쓰는 파트가 있고 안 쓰는 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자생물학은 이 마이크로 피펫을 기본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형 농도가 너무 낮거나 오염될 때는 다시 핵산을 재추출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원위치야 처음부터 검사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머 설계 우리 똑같은 얘기했지만 서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코돈 그거 꼭 염기서를 꼭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의 이온 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186쪽에 있는 부분들이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택 폴리머레이즈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DNTP 농도, 프라이머. 자, 프라이머는 자, 포워드가 있고 리버스 두 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닥이 두 가닥이 떨어지면 나면은 두 개를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얘들은 서로 상보적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포워드 쪽에서 가야 되고 하나는 리버스 쪽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로 우리도 제작한 거 보면 항상 포워드, 리버스 줄여서 F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네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각각의 20마이크로몰 농도 정도를 DW에다 녹여서 씁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주형 DNA가 좀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7페이지 거기 표준 반응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방법에 이 그 튜브라고 하는 것들은 프리믹스 키트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1.5mm몰 농도, 그 다음에 KCl이 들어가고, DNTP, 그다음에 프라이머, 그 다음에 DNA 중화필소 택 폴리머레이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 DNA 이렇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토탈 볼륨을 보통 20에서 50 마이크로 리터를 맞춰서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9쪽에 가보시면 거기 PCR 응용 기법이 나오는데, 자,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역전사 관련된 건데요. 얘네들은 자, 우리가 바로 이 RNA 특정 부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얘네들은 특정 RNA를 주형으로 하는 상보적인 DNA, 컴플리멘터리 DNA, 줄여서 cD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반대로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하는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에 네스티드 PCR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기존의 일반 PCR보다는 좀 더 특이성하고 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순도가 낮은 것들은 네스티드 PCR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190일에 있는 리얼타임 PCR 있죠. 자, 얘네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DNA 양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 서멀 사이클러와 그다음에 분간 형광 강도계 합쳐진 장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사 분석 유전형을 볼 때, 지노타이핑을 볼 때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검사 장비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뒤쪽에 검사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어디를 가시냐면 266쪽 265쪽 거기에 HBV DNA 정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요거 리얼타임 PCR법을 이용한 요 뒤쪽에 여러분들 책 되게 두껍긴 한데 여기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뒤에는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각각의 검사별로 검사 아이템별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 있는 PCR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 각각에 쓰는 것들은 뭐 여러 그 검사에 따른 여러 조성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지금 18장에 있는 챕터 18에 있는 것들은 이게 그 뭐시기냐 HBV DNA 정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에서. 왜 그러냐면 HCV도 있고 물론 뭐 결핵 TB도 있긴 하지만 HBV가 아직까지는 검사가 많아요. 모르겠지만 그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이 그 HBV 같은 경우 수직 감염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라고 하나 그거를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오는 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이런 의료 지식이나 보건 지식이 있기는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이런 특히 HBV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지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라도 검사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검사에 따른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쪽에 넘어가 보면 거기에 그 TM이라고 나오고 TM 나오고 뭐 트레시홀드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최소 검사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보이게 되는 것들이 나온다. 형광 가해를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검사하는 것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267페이지에 있는 그 택맨 코바트 택맨 어널라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거 48짜리거든요. 이거 제가 썼던 거 옛날에 2008년 7년도에 있었던 장비인데, 이거 쓰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위쪽에 이거 그림 그리면 좋은데 그 메뉴에 있는 거는 프린터고요. 그 밑에 있는 그 구멍 이게 하얗게 생긴 것 두 개의 위쪽에 열린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검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건 다 매뉴얼법이에요.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각각의 검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위치를 지정해주고 나서 똑같이 PCR을 돌리는 이런 리얼타임 PCR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온 리얼타임 PCR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다 전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올 때 2010년도쯤에 그 택맨은 이제 회사 이름, 그러니까 장비 이름인데 그 코바스 택맨이라고 해서 장비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장비를 전자동화 넣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던 게 그냥 검체만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검체인데 그때는 플라즈마를 썼거든요. 그래서 EDTA를 가지고 그 플라즈마를 넣어서 플라즈마를 얘가 자동화, 오토메이션 된 상태에서 전부 다 이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쉬는 시간이 됐나? 네. 아 그렇구나. 네, 하여튼 이런 방법적인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